안녕하세요. 빈센트 반 고흐 내 영혼의 자서전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가슴으로 그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빈센트는 보리나주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죠. 그 활동한 기간은 1년이 약간 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1880년입니다. 그래서 1880년에 보리나주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화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림 수업을 받고 또 화가로서 활동하던 그 전 시기를 통틀어 봤을 때 빈센트가 1891년에 죽게 되니까 화가로 그나마 살았던 시절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0년 동안의 활동의 결과가 900점이 넘는 유화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빈센트를 생각할 때 빈센트가 굉장히 열심히 그림을 그렸구나. 어떻게 저 짧은 시간 10년 동안에 그 많은 유화와 그 스케치를 남길 수 있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가 선교사로 일할 때 그 열정적인, 즉 심혈을 기울여서 그 선교사 활동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이 열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점씩 그리고서야 잠을 청했던 사람이 빈센트였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빈센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센트는 먼저 그 보리나주를 떠나서 고향에 가기 전에 브뤼셀에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브뤼셀에 있는 아카데미의 초급 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스케치를 배운다거나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빈센트는 브뤼셀에 있으면서 평소에 흠모하던 쥘 브루통이라는 작가를 찾아가게 되죠. 쥘 브루통은 브뤼셀에서 120km나 떨어져 있는 프랑스 북부에 살고 있었어요. 그 120km를 2박 3일 동안 걸어서 갔던 겁니다. 물론 걸어가는 동안 밤에는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거의 그 거지꼴로 그 질 브루통의 집까지 가지만 결국 그 집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빈센트는 브뤼셀에서 검은 벨벳으로 된 작업복 한 벌과 그 화지, 즉 도화지를 사서 아버지의 집 에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빈센트가 쥘 브루통에게 천신만고군에 찾아가고서도 문을 두드리지 못했을까? 아마도 첫 번째는 그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는 쥘 브루통의 문을 두드리기에는 자신의 그 어떤 남루한 형편, 남루한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쥘 브루통은 농민들의 삶을 묘사했던, 즉 밀레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농민들 그리면서도 그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빈센트에게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빈센트는 자기가 존경하는 작가들의 그림을 모사한 적이 있습니다. 즉 특별히 그 생레미 요양원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창조적인 작품을 그리기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존경하던 드라쿠로와나 혹은 밀레의 그림을 그렸죠. 그러나 단 한 점도 쥘 브루통의 그림을 모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사랑 가운데에서 쥘 브루통이 삭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쥘 브루통의 대표작이죠. 즉 이삭을 줍고 돌아오는 여인들, 이라는 작품인데요.
빈센트가 그림 수업을 시작하기 한 30년 전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많은 여인들이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그 단을 머리에 이고 허리에 끼고 돌아옵니다. 굉장히 좀 풍요로운 어떤 모습,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 그림에 나타나는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미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일이 끝났으니 이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 농민들의 모습은 전원 생활을 불러일으키는, 전원 생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농민 사회의 어떤 건강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나도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올라올 것만 같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당시의 그 농촌의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 이상화된 농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 브루통의 그림을 조금 더 보시면 여기 삽을 들고 있는 여인도 있고요. 이러다 중간에 새참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아주 뭐랄까 경쾌하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좀 아름다운 풍경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들판에서 사랑을 나누는 남녀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수확은 늘 풍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흐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의 그 노고와 그 힘겨운 삶, 그 안에서도 하느님께 기도할 줄 아는, 또 자기의 삶에 나름대로 만족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분투가 보입니다. 그러나 질 브루퉁의 그림에서는 이 전원에서 농부들이 한껏 자기를 발산하면서 풍족한 수확을 얻어가면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전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흐의 그림이나 밀레의 그림이나 이 질 브루통의 그림 가운데에서 우리 집 방에다가 걸어두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질 브루통의 그림을 걸어두겠죠. 이 그림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갖고 있는 상큼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고흐가 볼 때는 현실감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원 생활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것은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른바 그 당시의 기득권층에게도 호응을 받으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질 브루통은 부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농부들은 그림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흐는 농부들, 마치 보리나주에 있을 때 그 광부들과 한 가지가 되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들을 그릴 때는 스스로 농민과 같은 처지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이면들을 그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고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 브루통은 고흐와 기질상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거는 밀레의 그림입니다. 이 밀레의 그림에도 이삭 줍는 사람도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추수한 곡식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주의 것이죠. 이 농민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 몇 가닥 되지 않는 이삭들입니다. 즉 이들의 몫은 보잘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밀레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밀레는 그 농민들의 실제적인 삶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터지에 충분히 깊이 공감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밀레 그림에서 어떤 그 정적감, 정묘함,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요. 즉, 이 가난한 농부들의 삶 속에서 어떤 거룩함의 모습들을 얻어내려고 했던, 발견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흐는 특별히 밀레에 대한 존경심을 더 크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흐가, 즉 빈센트가 그린 그 모작들을 보게 되면 밀레의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씨 뿌리는 사람, 이것도 밀레의 작품을 모사한 것이죠. 이건 만종이죠. 그 유명한 이 만종 역시 밀레의 그림을 빈센트가 모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다? 쥐엘 브루통이 아니라 밀레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브뤼에서 일정 정도의 수업을 받은 뒤에 곧바로 빈센트는 그 아버지의 목사관에 있는 에텐으로 돌아갑니다. 에텐의 아버지는 테오도루스 반 고흐이고요. 이분은 목사였죠. 그리고 어머니는 안나 꼬르넬리아라는 것을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보리나주에서 그린 그림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사람들 얼굴이 없다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세요. 거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터치하지 않았죠. 얼굴 부분이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넌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 있는 거니? 이 에텐에서는 자기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여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돈이 된다고. 아마도 어머니는 그 빈센트를 염려했기 때문에 빈센트가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으려면 일단은 사람의 얼굴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빈센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빈센트는 얼굴을 그릴 수 있다? 없다? 또 초상화를 그려서 돈을 벌겠다 말겠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모들은 그 많은 세상의 부모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자식이 먹고는 살까 이 일을 해서 아마도 그것을 가장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나 꼬르넬리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또한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림들을 보니 한 인물을 10번씩 20번씩 반복해서 그리는구나. 혹시 타고난 재능이 없는 건 아니니? 즉 그림의 소질이 없는데 굳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묻는 겁니다. 그럴 때 빈센트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이란 언제나 화가들에게 저항하면서 말을 건다고. 화가가 붓만 갖다 대면 자연이 그 도화지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 자연이 내 붓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자연과 익숙해지면, 즉 자연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면 자연의 본질을 내가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어서야 그 그림을 우리는 제대로 그릴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연습을 하면 나쁜 그림이 좋은 그림이 된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 생각에는 나쁜 작품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너가 그리는 그 작품이 나쁘다면 그것은 연습을 한다고 개선되어 봤자 크게 개선되어지지 않을 거고 결국은 나쁜 작품으로 남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빈센트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인 아버지에게 신학에서 그럴지도 몰라요. 아기는
영원히 구제받지 못하고 악인으로 나올 뿐일지 모르죠. 그러나 예술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나쁜 작품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작품이나마 내가 그리는 과정에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 그림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빈센트는 성공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그 세상 인정을 받아서 그것이 돈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거는 나중에 그 태호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태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정말 좋은 작품을 그려서 태호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나 아버지와의 대화를 나눌 때에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린 동안 나는 내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해져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이기 때문에 빈센트는 더욱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즉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이해받고 싶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성공적이지 않아도 이 안에서 내가 무언가 발견하고 있다면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집에 와서 머물고 있는 빈센트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즉 습작에 몰두하지 않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읽고 있던 책이 그 발자크가 쓴 고리오 영감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서 왜 쓸데없이 프랑스 소설을 그렇게 읽느냐? 그건 시간 낭비 아니냐? 그림에 몰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센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인물을 그리려고 하면 그 사람의 골격과 근육과 힘줄,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그 사람 뇌와 영혼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의 머리통을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사람의 내면의 그 격정, 그 흐름을 내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즉, 빈센트는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자 하는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거죠. 구체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즉, 마틴 부버의 나와 그것, 나와 너의 관계를 갖고 설명한다면 빈센트는 항상 그 그림의 대상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즉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그림에, 그 자연에, 그 사람에 참여하는 그 그림과 나와 너와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격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즉 나아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일상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려고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법만 알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만 알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화가는 천박한 예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왜 빈센트가 쥘 브루통의 그림을 그닥 선호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즉, 쥘 브루통이 그린 농민들의 모습은 그 당시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그 농민들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농민들을 대상화시켜서 작품으로 형상화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나중에 고갱가와도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발자크의 그 고리오 영감이라는 책은
그 당시 발자크는 뭐 빅톨 위고와의 버금가는 그런 대단한 참여적인 작가였어요. 이 고리오 영감에겐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이 다 아주 그 부유한 귀족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발자크가 고리오 영감이 끝없이 자기의 자산을 팔아서 뒤를 대주죠. 그런데 정작 고리오 영감이 정말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위로하러 찾아오는 자식들은 없었어요. 즉 귀족사회 혹은 상류사회의 그 천박함, 허위의식을 고발하는 그 허위의식을 고발하는 그러한 소설이 바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흘러가는 이 프랑스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 그것이 그 프랑스를 살고 있는 농민들을 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에밀 졸라가 쓴 그 제르미날, 광산촌의 파업을 다루는 그 소설이죠. 그것을 읽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보리나주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빈센트가 갖고 있는 그 영혼의 결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그림 속에서 이 사람의 모습과 땅의 모습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과 땅이 거의 같은 흑빛이죠. 여기서도 뭘 스케치니까 그렇긴 하지만 거의 같은 톤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 빈센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과 사람 사이에는 엄격하게 그 둘을 분리할 수 있는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다른 종류의 흙이라는 거죠. 코엘렛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즉 사람은 흙에서 온 사람은 흙에서 먹을 것을 얻어요. 그리고 죽으면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 역시 또 다른 종류의 흙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들어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물질에서 나온 두 가지 형태니까 본질상 흙과 사람은 구별할 수가 없다고. 나중에 그 빈센트가 그린 그림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연 자체가 살아서 꿈틀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그 자연과 인간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묘사했던 사람이 바로 빈센트였다. 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그 아테네에서 그 빈센트가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여전히 그 보리나주에서 광부들을 그렸다면 이 아테네 와서는 농부들을 그리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 땅을 파는 디거들이죠. 땅을 파는 사람들이라든가 묘목을 심는 사람들, 또 뭐 거름을 주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그 난로가에 앉아서 뭔가 수심에 차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러한 그림들을 그렸고 그 당시에 그 뒷배를 봐주기로 했던 헤이그 화랑의 헤르만 기르베르트 테르스 테으에게 그 자기의 그림이 어떤지 평가해 달라고 그 그림을 가지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헤이그까지 아테네에서. 그때 그 헤이그 화랑, 구필 화랑이죠. 그 헤이그 화랑에 가보니까 점원들이 아주 정장을 입고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 사방에 있는 그림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액자에 담긴 채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당시 그 구필 화랑의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 내부를 보면 거의 그 응접실 같은, 그러니까 뭐랄까 귀족들의 거실과 같은 분위기의 그림을 적절한 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혹은 응접실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 테르스테우에 묻기 전에 이미 빈센트는 내가 그린 그림들이 이 화랑에 걸리기에 적절하지 않구나, 잘 어울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들을 만약 액자에 건다면 어떤 액자에 걸게 될까요? 아주 장식이 있는 고급스러운 액자에 걸기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죠. 이 그림에 어울리는 액자는 아주 단순한 목조 액자이어야 하지 않을까? 조금은 나무 색깔에, 조금은 흑빛을 가진. 정작 그 테르스테우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테르스테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테르스테우는 굉장히 점잖은 신사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작품이 눈에 들어오면 아주 반색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을 보면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르스테우의 침묵을 화가들은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빈센트는 자신의 그림이 화랑에 걸고 팔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누가 와 있었냐면 바로 스트리커 목사의 딸이죠. 그 남편과 자식과 함께 정말 화목하게 살고 있는, 그래서 나도 저런 가정을 갖고 싶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 K를 자신의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K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사별을 하죠. 그리고 잠시 이 빈센트의 집, 즉 아버지의 집에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만나게 된 그 K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K는 남편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고 그 남편의 죽음이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활력도 사라지고 머리칼마저 윤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빈센트 반 고흐는 느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에 대한, K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때 빈센트는 이 남편을 상실한 그 슬픔에 젖은 이 K를 통해서 어떤 원숙한 아름다움 그리고 부드러운 슬픔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K는 스트레코 목사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굉장히 품위 있게 자라났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죠. 귀족의 딸로서 또 아주 대단하게 유명한 목사님의 딸로 살아왔죠. 그럼 어떻게 보면 고상한 슬픔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빈센트는 그 행복한 모습의 K보다는 오히려 슬픔에 젖어 있는 K가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 사이에 돌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는 고뇌로부터 아름다움이 나온다 라는 말, 그 말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급속하게 K에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K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가 곁에 있을 때만 행복했다. 그 K와 빈센트는 사촌지간이었죠. 그래서 빈센트가 그림을 그리러 들판에 나가면 K가 따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K랑 같이 굉장히 정다운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죠. 그림에 대한 평가도 듣고 또 교양이 있었던 K에게서 정말 위로가 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 그녀는 그녀의 전 존재가 마치 빈센트에게 뻗어나와서 부드럽게 빈센트를 안아주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빈센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빈센트가 들판에 그림을 그리러 나갈 때 K가 따라오지 않는 날도 있었겠죠. 그럴 때는 선 하나 긋기도 지겹고 힘들었다라고 빈센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어빙스턴의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빈센트가 만난 여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몇 차례 더 할 텐데요. 빈센트는 광산에 있을 때는 그 광부들의 삶에 깊숙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온전히 그림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여인을 만나게 되면 그 여인에게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에너지를 완전히 다 소진할 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설령 빈센트가 자살하지 않았더라도 오래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정했던 K도 빈센트가 사랑을 고백하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랑하고 있는 게 같은 게 아니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그때 K는 공포가 엄청납니다.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남자에 대한 증오, 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집이 있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빈센트가 하루가 멀다 하고 K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나는 너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스테이커 목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빈센트에게서 온 편지를 K는 한 통도 뜯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빈센트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머니가 빈센트를 위로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트리코 목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K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K가 만에 하나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네가 1년에 1,000프랑 이상 벌지 못하는 한 스트리코 목사는 너랑 K랑 결혼시킬 수 없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는 돈 버는 일하고는 거리가 멀잖니.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빈센트가 사랑하는 사람은 살게 돼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일을 하게 돼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은 빵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다. 나는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그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빈센트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K는 그동안 부족한 거 없이 호사스럽게 살아왔던 아이다. 그 아이가 네 형편에 맞춰서 살 수는 없을 거야. 그 아이는 우리가 갖지 못한 근사한 물건들도 많이 갖고 있단다. 결국 빈센트는 암스테르담으로 K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미리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그 집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거죠. 그러자 하녀가 나왔다가 빈센트를 보고 깜짝 놀래요. 빈센트가 왔네? 즉시 방에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있던 K는 뒷문으로 달아나게 되고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무섭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거부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느낌에도 불구하고
빈센트는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K와 직접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트리커 목사가 그 빈센트를 아주 심하게 나무라죠. 너는 건달이고 촌뜨기고 게으름뱅이다. 그리고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릇없이 내 딸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그건 네가 내 딸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 아이는 너랑 이야기조차 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빈센트가 K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그렇다. 그때 빈센트가 나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스트리커가 열이 확 받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리커는 성직자로 살면서 늘 존경받아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빈센트를 더욱더 몰아냅니다. 그때 빈센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성직자라고 해도 그 세겹으로 겹쳐 입은 그 철갑옷 밑에 인간의 심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나는 목숨을 걸고 K를 사랑합니다. 밤낮 그녀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느님을 위해서라도 저한테 조그만 잡이라도 베풀어 주세요. K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앉아 있었던 그 탁자 위에 촛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촛불 위에 손을 이렇게 손등으로 갖다 대는 거죠. 내가 이 손을 이 촛불 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K랑 얘기하게 해달라고. 조금씩 노린내가 나죠. 그을리고 너무너무 놀랬죠. 그래서 스트리커가 촛불을 탁 꺼버리죠. 꺼버리고 촛대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빈센트를 밀어냅니다. 이때 빈센트가 느꼈던 절망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빈센트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스트리커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빈센트가 더 이상 그 에텐에 머무는 것은 힘들게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누이의 남편이 이제 마우베, 즉 외종 매부가 마우베였는데, 이 마우베라는 사람이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 사람이 헤이그에 있었고, 그래서 빈센트로 하여금 헤이그에 가서 마우베에게 그림을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그 빈센트는 헤이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빈센트가 만난 마우베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인물화를 그리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화를 잘 그릴 수 있다면 다른 그 뭐 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강이라든가 일몰 풍경이라든가 들판이라든가 이런 자연사물을 그리는 것은 아주 쉬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굳이 인물을 그리지 않으려고 풍경화만 그리려고 하는 이유는 인물을 그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무시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인물에 좀 더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죠. 그런데 인물을 그리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빈센트가 시엔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이 여성의 원래 이름은 글라지나 마리아 후르닉인데요. 보통 그 빈센트는 그녀를 크리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세탁부 일도 하고 또 몸이 좋을 때는 세탁부로서 일을 하지만 몸이 안 좋을 때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거리에서 몸을 팔았던 여성이죠. 그 즈음에 이 빈센트를 만나게 되는데
이미 그녀는 그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빈센트는 항상 그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안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 특별한 애정, 아마 이런 것을 느끼도록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시스템 자체가 낮은 것으로, 가난한 사람 속으로 지금 정말 힘겹게 사는, 슬픔에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에게 반응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즉시 시인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특별히 시인이 그 빈센트의 작업장에서 모델을 서다가 중간에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음식을 해야 됩니다. 시인이 요리를 해서 음식을 차리는 것을 보면서 빈센트가 느낀 것은 저게 가정이지. 그리고 이 시인에게는 또 다른 아이가 하나 있었죠. 딸아이가 있었고 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시인과 같이 살게 된다면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정말 내가 꿈꾸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빈센트는 시인에게서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끌어내요.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극적이에요. 정작 시인은 이른바 창녀였죠. 창녀의 몸을 통해서 빈센트는 가정을 그리고 있어요. 아무튼 빈센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빈센트는 서로의 계급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의도 없이 벌거벗은 채 만날 수 있는 영혼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빈센트가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여기서 보는 그 슬픔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앞서서 그 빈센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슐레가 한 이야기인데요. 어찌하여 이 땅 위에서 다만 혼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여자가 있는 것일까? 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상징적인 사회적 의미도 담고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미슐레의 작품 가운데 가장 그 대표작이 그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민중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프랑스 혁명기에 나온 그 드라큘라의 그림을 보게 되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즉 그 민중의 상징이 바로 여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보나파르트 왕정 하에서 도탄에 빠진 민중의 모습이 바로 이런 슬픔에 빠져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닮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인들이 자기 해방을 위해서 떨쳐 일어날 때 바로 혁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좀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슬픔에 빠진 시인의 그 두 손가락은 아주 여위고 마디 가진 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인은 몸이 그나마 건강할 때에는 세탁부로 일을 하죠. 그리고 몸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매춘을 해왔던 것이죠. 이 여인은 그러한 의미에서도 민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야윈 정강이에 닿을 듯이 축 늘어져 있는 그 가슴을 보게 되면 매우 말라 있습니다. 즉 일종의 궁핍을 겪고 있는 민중, 궁핍을 이 여인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고 있는 두 발은 약간 불안정하게 놓여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인의 모습 바로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베어져서 둥치만 달랑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삶의 토대가 무너져 내린 그러한 하나의 여인을 빈센트는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빈센트는 이렇게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개 숙인 그녀의 몸에서 슬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젖가슴에는 가득 찬 모종을 그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젖가슴에 묻혀 또 하나의 생명이 커갑니다. 빈센트가 시엔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녀는 아이를 베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본능일지라도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그림, 이 효모 밑에 위대한 여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처지에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한 여인 안에서 위대함 혹은 거룩함을 보고 있는 빈센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엔과 빈센트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즉, 테오에게서 오는 돈은 살림을 하기에도 빠듯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를 사기에도 아주 빠듯했죠. 그래서 이 때때마다 이 시엔에게 모델료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센트는 시엔에게 말하죠.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델을 내가 쓸 수 없겠죠? 라고 얘기를 하자 시엔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잘난 체는 이제 제 앞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말고 솔직하게 가난하다고 우리는. 그러나 그 가난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서로 도와야 된다고. 우리가 술집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도 당신이 나를 돕지 않았느냐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빈센트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빈센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고, 그림을 그리되 인물화를 그리는 것이었고, 인물화를 그리려면 모델이 필요했던 거죠. 그 모델을 서주겠다라고 시엔이 자청하고 나섰던 거죠. 여기서 빈센트의 마음이 좀 더 흔들렸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엔이 출산하는 과정까지도 빈센트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엔과 그의 딸이었던 헤르만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안톤 이 세 식구와 빈센트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게 됐던 겁니다. 이때 빈센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제부터 일꾼처럼 살아갈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속했던 계급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제 시엔 당신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빈센트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시엔의 모습이 굉장히 늙어 보여요. 어쩌면 본래의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 빈센트의 어떤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슬픔이 그의 아름다움을 낳는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빈센트가 남긴 그 그림 가운데 시엔의 그림도 유명하지만 요람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소녀라는 그림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소녀는 시엔의 딸이죠. 새로 태어난 안톤을 돌보고 요람을 흔들어주고 있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였던 시엔에게 느꼈던 모성을 이 딸의 모습에서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돌보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두고 빈센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엄하고 무한하며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당신이 원한다면 아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잠에서 깬 어린아기의 눈망울, 그 눈망울을 보거나 혹은 그 요람을 비추고 있는 그 햇살을 보거나 혹은 옹알대면서 소리를 내고 웃고 있는 아기를 보면 바다보다 더 깊고 무한하며 더 영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높은 곳에서 은총처럼 내려오는 빗줄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기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 아기들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의 사랑의 돌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시인이 아기를 출산하고 돌보며 또한 그의 딸이 자기 동생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들은 거룩한 아기 예수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빈센트는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함은 거룩하다고 이미 지정된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그 사람들 안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테르스테우, 즉 그 헤이그의 화상이죠. 그 테르스테우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빈센트는 원했죠. 그리고 테르스테우는 테오로부터 빈센트를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빈센트가 테르스테우를 만났을 때 테르스테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그 남루한 그 작업복만 입고 다니면 자네에게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헤이그에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빈센트 자신이 고우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러니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과 너무 돌아다니면 못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어쩌면 더럽고 추한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건지도 몰라. 그것이 자네의 앞길을 막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자네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단 말인가. 즉 쥘 브루통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빈센트가 테르스테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작업복 외에 다른 옷을 사입을 만한 여유가 없다고. 그리고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력적인 숙녀들이 들끓고 있는 파티보다도 오히려 부둣가나 뒷골목이나 시장터나 대합실이나 술집 같은 그런 더러운 곳에 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그런 곳에 가야만 정말 그릴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빈센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 헤이그의 그 구필하랑에 있는 점원들처럼 그런 세일즈맨들이 입는 그런 반듯한 옷이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근사한 코트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부둣가와 뒷골목과 시장과 대합실과 술집에서 그런 데서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작품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사교적인 예절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릇된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처럼 천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내가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허름한 집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들을 내 작업실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내가 내 영혼이
천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빈센트는 이야기하죠. 오히려 빈센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안에서야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서 나온다. 낮고 더럽고 누추하고 천한 곳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발생한다라고 빈센트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테르스테어는 이런 빈센트에 대해서 늘 그게 너를 망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빈센트는 이러한 테르스테어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화상이었던 테르스테어와의 관계에도 갈등이 생기죠. 특별히 그 테르스테어에게 자신이 시행과 같은 창녀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키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이때 빈센트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즉 율법학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더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빈센트가 자신의 처지가 궁핍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테르스테우가 아니라 그 같은 동료 화가였던 바이센브루에게 돈을 빌리러 가기도 합니다. 이때 바이센브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미묘한 감정을 빈센트가 느끼게 합니다. 이를테면 돈을 빌리려고 했을 때 바이센브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인생을 3번을 더 살아도 쓰고 남을 만한 돈이 있어. 하지만 자네에게 빌려줄 돈은 없다고. 빈센트가 집에는 말라빠진 빵 조각 하나도 없어요 라고 부탁을 하지만 바이센브루는 빈센트에게 자네에겐 그러한 궁핍이 필요해. 그게 자네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리고 화가들은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통 속에서야말로 1급의 화가들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빈 뱃속을 갖는 것이 배부른 뱃속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고요. 상심하고 있는 가슴이 행복보다도 훨씬 화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바이센브루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빈센트가 동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가난함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빈센트는 가장 거룩한 것을 발견해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부자였던 바이센브루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허튼 소리라고. 너무 극심한 가난은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이센브루가 다시 응답을 합니다. 그건 자네가 약골이어서 그래. 자, 이제 내게서 돈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연필을 잡게 놔. 그림을 그리는 거야. 불행이 닥칠수록 자네는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센브루의 입장을 빈센트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나 당장의 이 배고픔, 처지의 곤혹스러움, 그리고 나는 굶주릴 수 있으나 나와 함께 사는 그 바이센브루에게 솔직히 말할 수는 없으나 시행과 그 식솔들,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빈센트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빈센트가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대단한 화가라고 하는데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궁핍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러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때 바이센부르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창조적인 상상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 고통을 창조적 상상력 안에서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빈센트가 심정이 상하죠. 당시 같은 부유한 자가 창조적 상상력을 빌미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구나. 그러니 당신은 어쩌면 눈구렁이 같은 사기꾼에 불과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이센부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정장을 잘 갖춰 입었죠. 테르스테우가 빈센트에게 바랬던 것이 이러한 정장을 입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농민을 그리더라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을 갖춰주기를 테르스테우는 바랬던 거겠죠. 거기에 딱 맞는 화가가 바이센부르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린 그 농민의 그림은 굉장히 뭐랄까요, 분위기가 있죠. 분위기가 있어요. 그 질 브루톤과는 약간의 컬러가 다르지만 오히려 좀 더 깊은 맛이 있으나 고흐의 그림과는 좀 다르죠. 다소 안정된 느낌? 아마 안정된 느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생활고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빈센트가 시인과 같이 사는 동안에 빈센트는 늘 테르스테우나 다른 동료 화가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전전긍긍 하기도 했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테오가 빈센트가 머물고 있던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무척 빈센트는 걱정을 했겠죠. 그러나 그 테오 역시 시엔과 함께 시간을 지내고 나서는 저 사람은 참 좋은 여자 같긴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엔을 문제 삼지 않고 앞으로 유화를 좀 더 많이 그리도록 권하면서 그 유화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주고 갑니다. 유화 물감은 굉장히 비쌌죠. 결국 그러나 시인과 만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빈센트는 시인과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 갈등의 그 중심에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테오로부터 오는 150프랑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 해서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빈센트의 삶의 의미는 그림에 있었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그림을 그리시는 재료를 사고 모델을 사는데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시에는 단 한 푼이라도 더 집안 살림을 위해서 쓰기를 바랬던 거죠. 이것이 계속 갈등으로 남습니다. 아마도 빈센트가 아주 여유로웠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시엔이 다시 몸이 회복되면서 술과 담배를 시작하게 되고 또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빈센트가 시엔에게 어머니 집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면 예전의 습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급기야는 시엔의 어머니가 아예 빈센트 집에 와서 시엔과 함께 술과 담배를 하는 그런 광경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엔은 예전의 습성으로 계속 회귀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증폭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빈센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갓난쟁이 안톤이었어요. 안톤을 바라보면 위로가 됐죠. 그 아이의 눈망울을 바라보고 그 요람에 쏟아져 내리는 햇빛을 보면서 어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어떤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 시엔의 오빠 역시 시엔에게 너 이렇게 살지 말고 그럴 거면 예전처럼 거리로 나가라고 계속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 그 빈센트는 시엔을 떠나서 트렌테라고 하는 시골로 떠나게 됩니다. 트렌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엔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 했던 빈센트의 좌절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시엔과 헤어지게 되면서 그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 이 좌절감이 그 빈센트로 하여금 고행하는 수도자들처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과 마른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이 트렌테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 삭막한 대지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무너져 내리는 자기의 어두운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본 모든 것이 어둠에 쌓여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빈센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평하고 끝없이 펼쳐지는 검은 대지, 아주 시커먼 대지예요. 이 땅, 붉고 생기가 넘치는 밀밭이 아닙니다. 연한 흰 라일락색이 뒤섞인 듯한 불투명한 하늘, 대지는 그 속에 곰팡이를 키우듯이 어린 밀을 싹 틔우고 있다. 트렌테의 척박한 토지는 마치 그름처럼 검디검은 대지 같다. 영원히 부패하는 토탄에 파묻힌 우울한 토지. 영원히 부패하는 그 토탄에 파묻혀 있는 우울한 토지는 바로 그 사랑과 가정을 상실한 빈센트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빈센트는 이 트렌테에서 3개월여 지내고 나서 결국 너무너무 지친 상태에서, 영과 육이 다 지치죠. 그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행장을 꾸려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